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우리 모두의 노후와 정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죠.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 이른바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가 왜 생기는 건지, 또 이건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살펴볼 거고요.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혹시 해외에 살게 되셨을 때 한국에서 받는 연금의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이런 문제까지 좀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 소득을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둥인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보험료 내는 걸 어려워하시면서 이 혜택에서 좀 소외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게다가 요즘은 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세금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의 2012년 연구보고서하고요. 또 2022년에 나온 한국세무사회 논문, 이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황이랑 또 가능한 해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질문들을 명확히 해보면 좋겠네요. 첫째로 도대체 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라는 게 왜 이렇게 넓게 존재하는 걸까? 네. 그리고 특히 어떤 분들이 이 문제에 좀 더 취약하신 상황일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보험료를 좀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효과성 문제죠. 부분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 여러분이 해외, 예를 들어 뭐 캐나다 같은 곳에 살게 되셨을 때 한국에서 받는 연금, 이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부터 짚어보죠. 국민연금이 왜 중요하냐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특히 이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한번 받기 시작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 형태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사실 이만한 제도가 드물죠. 맞습니다. 정말 든든한 제도인데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KDI 보고서를 보면요. 2009년 그 당시에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 그러니까 납부 예외자라고 하죠. 네, 납부 예외자요. 이 수가 무려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와, 네, 500만 명 이상입니다. 이게 전체 가입 대상자의 한 27% 정도 되고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포함된 지역 가입자 중에서는 거의 60% 가까이 58.2%나 되는 수치예요. 이야, 지역 가입자는 절반이 훌쩍 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미납자분들까지 합치면 실제 사각지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험료를 못 내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 잘 보이겠네요. 네, KDI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요. 보험료 납부를 예외 신청한 이유, 그 이유의 90% 이상이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예요. 아, 역시 경제적인 이유군요. 네, 실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5%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업이 잘 안 돼서 중단한 경우, 이게 한 8.6% 정도? 나머지는 뭐 학업이나 휴직 같은 이유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계 곤란과 직결된 사유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좀 흥미로운, 아니 좀 놀라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당시 공식 통계상 실업자 수가 한 89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랬죠. 그런데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 신청하면서 나 실직했다고 밝힌 사람은 무려 38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물론 이제 이 납부 예외자 중에는 과거에는 보험료를 냈지만 지금은 경제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아, 네네. 하지만 이 수치상의 엄청난 차이는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소득 파악 문제. 네. 특히 이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분들 또는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못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버는 것보다 좀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좀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사각지대에 더 많이 놓여 계신 건가요? KDI 분석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역시나 예상대로 저소득층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분들 또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건요.
지역가입자 안에서도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인데 사업장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미가입률이 무려 72.2%였어요. 72.2%요? 오히려 자영업 사장님들보다 훨씬 높다고요? 상당히 높죠. 와, 정말 심각하네요. 소득 수준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의 평균 가구 소득이 가입하신 분들에 비해서 20% 이상 낮다는 데이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부담이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데이터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장 크기에 따라서도 가입률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 KDI 보고서 데이터를 좀 보면요.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네, 영세 사업장이요. 여기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36.6%에 불과해요. 36.6%요. 절반도 안 되네요. 네. 그리고 5명에서 9명 사이 사업장도 57.9% 정도고요. 그러니까 직원 10명 미만인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분들은 절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업종별로 보면 역시 예상대로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업 같이 좀 불안정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곳에서 가입률이 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정부가 고민했던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 지원 카드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줘서 가입을 좀 더 쉽게 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노후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미리 좀 막아보자 이런 좋은 취지였죠. 네, 취지는 참 좋은데요. 그래서 KDI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가 있어요. 농어민 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아, 농어민 지원이요? 네. 농어촌에 계신 분들 중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면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이걸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이게 또 아직 흥미롭더라고요. 네. 농어민하고 다른 일반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냥 자영업자라는 큰 그룹 안에서는 보험료 지원이 가입률을 눈에 띄게 높이는 효과는 좀 뚜렷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결론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효과가 좀 불분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네, 농어민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저소득 임금 근로자를 비교했더니 결과가 달랐어요. 다른 여러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봐도 농어민들의 가입률이 저소득 임금 근로자보다 약 18%에서 25%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오, 그건 유의미한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보험료 지원이라는 정책이 적어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KDI 보고서의 핵심 제언은 이거네요. 보험료 지원을 하려거든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상을 막연하게 넓히기보다는 좀 더 좁혀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도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해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지역가입자 신분인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지원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들이 굳이 사업장 가입을 하려고 안 하고 지역가입자로 그냥 남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네. 그럼 우리 회사는 직원들 연금 가입 안 시켜줘도 되겠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고용주가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지원은 반드시 사업장 가입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3%, 근로자가 3%, 그리고 정부가 3%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모델 이런 걸 제시하기도 했고요. 삼자 부담 방식이군요. 실제로 이 KDI 보고서가 나온 해인 2012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가 시작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사업장, 당시 기준으로는 10인 미만이었죠. 거기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국민연금이란 고용보험료 일부를 최대 절반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네, 그게 KDI 제언을 일부 반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초기 성과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이미 가입해 있던 분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었는데 아예 새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보험료 지원만으로는 이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어요. KDI 보고서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보험료 지원과 더불어서 반드시 같이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누가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소득 파악. 그리고 국세청 같은 다른 기관들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 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 그리고 알면서도 직원들 보험 가입을 꺼리는 악덕 고용주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 이런 다각적인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보험료 지원 정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문턱을 낮추는 그런 재정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섬세하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문제를 넘어서요. 국경을 넘나드는 연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은 해외에 살면서 한국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네, 많아지셨죠. 이때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인력 이동도 활발해졌고 은퇴 후에 아예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받는 공적연금 때문에 한국하고 또 거주하는 나라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른바 이중과세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가 간에 서로 약속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조세조약이라는 거죠. 아, 조세조약이요.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또 다른 자료가 2022년에 나온 한국세무사회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특히 한국하고 캐나다 사이의 조세조약과 관련해서 과거에 사학연금을 받는 분들이 겪었던 그 이중과세 문제하고 그 해결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 교민분들께는 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어진 조세조약의 특정 조항에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빼고 쉽게 설명드리면 이 조항은 사회보장 법률, 소셜 세큐리티 레지슬레이션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연금,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요, 그 연금이 발생한 나라, 즉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세금을 매기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 즉 거주지국인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서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아,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거군요. 한국에서만 세금 내면 된다. 그렇죠. 중요한 장치인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어떤 문제였죠? 2016년에 국세청의 해석,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 변경되면서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이 조세조약 조항의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됐죠. 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받는 사학연금은 2011년에 나온 다른 해석에 묶여가지고 이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연금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잠깐만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되는데 사학연금은 안 된다고요? 같은 공적연금인데? 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수급자분들은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만 했던 거죠. 와, 이건 정말 불합리하고 좀 불평등한 상황이었겠는데요?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적연금인데 유독 캐나다에 사는 사학연금 수급자분들만 불리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소득세율이 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연간 받는 연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 그 논문에 따르면 대략 한 2, 3개월치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캐나다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이야, 연금 두세 달치를 세금으로 더 낸다니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학연금공단하고 또 캐나다 현지의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가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이 문제가 왜 불합리한지, 조세조약 해석을 왜 변경해야 하는지를 꾸준히 설득하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노력을 한 거죠.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셨군요. 그리고 마침내 2018년 9월에요. 국세청이 기존의 해석을 변경해서 사학연금 역시 한국 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으로 인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와, 드디어 해결이 된 거네요.
네, 정말 극적인 변화였고 당사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었죠. 그 결과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사학연금 수급자분들도 2018년부터는 캐나다에서 한국 연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된 거군요.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추게 된 셈이고요. 그렇죠. 논문에서는 이 조치로 인해서 연간 약 4억 6천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와, 4억 6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었을 텐데 정말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네, 이 캐나다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첫째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맺은 조세 조약에서도 비슷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외에 거주하시는 연금 수급자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와의 조세 조약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본인 해당 국가 조세 조약 확인 필수겠네요. 둘째는 이런 오해나 혼란의 소지를 좀 처음부터 줄이기 위해서 각 연금 관련 법률에 이 법은 사회보장 성격의 법률이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밝히는 조항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제언도 나옵니다. 그래야 조세조약 적용할 때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겠죠. 네,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이 논문이 반대 방향의 문제? 그러니까 외국에서 연금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 규정상으로는 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지가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맞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의 3을 보면요. 공적 연금 소득의 범위를 주로 국내연금법에 따른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독일 연금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매기기가 법적으로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군요. 네, 이게 뭐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인 인력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미래를 대비해서 관련 소득세법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축을 깊이 파고들었네요. 국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는 해외 거주 시 연금 수령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 조약의 중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특히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종사자분들에게 집중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 보험료 지원 정책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잠재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지원 대상을 저소득 근로자로 좀 더 명확히 하고 사업장 가입과 연계하는 등 아주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같은 행정적인 노력이 함께 가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해외에 살면서 한국 연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는 국가 간 맺은 조세 조약의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 사경연금 사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찾은 아주 긍정적인 사례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의 관계, 또 반대로 외국 연금을 국내에서 받을 때 과세 문제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경을 넘나드는 삶이 보편화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국내든 해외든 공평하게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또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문제들을 깊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